그런데 형님이 지금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라도 걸면 머리 아파져요. 희주의 조곤조곤한 목소리가 박 여사의 불안을 부채질했다. 박 여사는 지팡이를 바닥에 찌우며 소리쳤다. 소송? 그년이 무슨 염치로. 내 인감을 도둑질해간 년한테는 10원짜리 하나 줄 수 없어. 희주야, 내가 어떻게든 손을 써라. 유 원장의 못을 박으란 말이야. 희주는 기다렸다는 듯 서류 가방에서 가짜 유 원장을 꺼냈다. 그것은 구 회장의 필체를 완벽하게 모사한 것으로 지수뿐만 아니라 박 여사의 상속 지분까지 대폭 축소하여 모든 자산을 가문의 공익, 재단, 사실은 희주가 세운 유령 법인으로 귀속시킨다는 내용이었다. 물론 박 여사에게 보여준 본문에는 모든 권한을 박 여사에게 위임한다는 가짜 조항을 끼워 넣었다. 한편 지수는 희주와의 밀양만을 믿고 최후의 반전을 노리고 있었다. 그녀는 희주가 자신에게 유리한 유 원장 사본을 빼돌려줄 것이라 철석같이 믿으며 친정 가문의 남은 세력을 동원해 구 회장의 병실을 점거하려 했다. 사건은 구 회장이 숨을 거둔 직후 벌어졌다. 장례식장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유 원장이 공개되던 날 지수는 당당하게 나타나 자신의 지분을 요구했다. 하지만 변호사의 입에서 나온 내용은 지수의 상상을 초월했다. 고 구 회장님의 유언에 따라 장남 내외에게는 상속권을 박탈합니다. 이유는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킨 도덕적 결함과 무단 인감 도용입니다. 지수의 안색이 순식간에 시퍼렇게 질렸다. 그럴 리 없어. 희주, 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분명히. 지수가 소리를 지르며 희주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희주는 차가운 눈물 한 방울을 흘리며 박 여사의 뒤로 숨었다. 형님,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아버님이 형님의 비리를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시는 분 앞에서까지 돈 욕심을 내세요. 박 여사는 달려드는 지수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다. 이 독한 년, 내 시아버지가 내 죄를 다 알고 가셨다는데 어디서 감히 행패야. 당장 이 장례식장에서 끌어내. 지수는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며 미친 듯이 웃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희주가 자신과 박 여사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두 사람 모두를 파멸해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다는 사실을. 하지만 지수가 입을 열어 진실을 폭로하려 해도 이미 희주가 미리 터뜨려 놓은 지수의 도박빚 및 비자금 횡령 기사들이 인터넷을 도배하고 있었다. 지수의 말은 이제 몰락한 사기꾼의 악에 바친 헛소리로 치부될 뿐이었다. 진짜 비극은 장례식이 끝난 뒤 저택에서 벌어졌다. 박 여사는 자신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희주에게 유 원장 원본을 가져오라고 시켰다. 그러나 희주가 가져온 것은 유 원장이 아니라 박 여사가 그동안 지수를 통해 저질렀던 차명 거래와 탈세 증거들이 담긴 태블릿 PC였다. 어머니, 이제 연극은 끝났어요. 아버님의 진짜 유 원장은 제가 이미 소각했거든요. 그리고 이 유 원장엔 어머니 지분도 거의 없어요. 모든 재산은 제가 관리하는 재단으로 귀속됐죠. 박 여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희주를 바라보았다. 희주야,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내가 나를 위해 어머니를 위해서요? 아니요. 지난 3년 동안 제가 어머니 발밑에서 닦았던 그 바닥의 차가움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전복을 지수 형님 입에 넣어줄 때 저는 부엌에서 식은 밥에 물 말아 먹으며 맹세했거든요. 이 집안의 모든 것을 어머니의 그 고귀한 자부심과 함께 불태워버리겠다고. 희주는 박 여사의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손으로 가볍게 튕겼다. 박 여사는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다. 하지만 희주는 구급차를 부르는 대신 천천히 거실 조명을 끄며 방을 나섰다. 가문의 뿌리였던 구 회장의 죽음과 함께 평창동의 성체는 이제 내부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 지수는 거리로 쫓겨났고 박 여사는 자신이 만든 지옥에 갇혔다. 희주는 이제 이 가문의 유일한 생존자이자 포식자로서 텅 빈 거실의 주인이 되었다. 쫓겨난 지수가 선택한 마지막 카드는 동기어진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자 시어머니 박 여사의 추악한 민낯을 세상에 폭로해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기로 결심했다. 지수는 평소 친분이 있던 황색 언론 기자를 불러 박 여사의 차명,
계좌 리스트와 그동안 은폐해온 가문의 탈세 비리 서류들을 넘겼다. 박 여사 그 노인네 우아한 척은 다 하더니 속은 구더기가 들끓는 인간이에요. 내가 그 증거예요. 나를 사기꾼으로 몰아내고 자기 혼자 그 돈을 다 처먹으려고 하는 거라고요. 지수는 충혈된 눈으로 기자에게 매달렸다. 하지만 그녀가 간과한 사실이 있었다. 그 기자는 이미 희주로부터 거액의 정보를 사고 팔던 관리 대상이었다는 점이다. 기자는 지수가 건넨 서류를 받는 즉시 희주에게 보고했고 희주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지시를 내렸다. 그대로 보도하세요. 다만 주어를 조금 바꾸죠. 박 여사가 주도한 게 아니라 큰며느리 강지수가 시어머니의 치매 증상을 악용해 저지른 단독 범행으로 말이에요. 다음날 아침 대한민국은 평창동 가문의 추문으로 뒤덮였다. 하지만 지수가 의도했던 방향과는 전혀 달랐다. 뉴스 헤드라인은 탐욕에 눈먼 며느리 치매, 시어머니 명예 도용에 수십억 횡령이라는 자극적인 문구로 도배되었다. 지수는 순식간에 시어머니를 등쳐먹은 희대의 악처이자 페류나로 낙인 찍혔다. 지수는 경악하며 저택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받은 것은 박 여사가 아닌 희주였다. 형님 세상이 참 무섭죠? 믿었던 기자한테 뒤통수나 맞으시고 지금 집 앞엔 형님 잡으려는 형사들이 대기 중이라던데 어디로 도망가실 건가요? 이주 내가 기자까지 매수한 거야?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사람 취급 안 한 건 형님과 어머니가 먼저였죠. 전 그저 형님이 던진 불씨에 기름 좀 부었을 뿐이에요. 아 참. 어머니는 지금 제가 드린 특수 영양제 덕분에 아주 평온하게 잠들어 계세요. 세상 사람들은 어머니가 치매라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믿겠지만 형님은 아시죠? 어머니가 얼마나 멀쩡하게 형님을 저주하고 계시는지. 희주는 전화를 끊고 잠든 박 여사를 내려다보았다. 박 여사는 실제로 치매가 아니었지만 희주가 매일 조금씩 먹인 신경안정제와 교묘한 가스라이팅 덕분에 외부와의 소통이 차단된 채 침대에 묶여 있었다. 희주는 박 여사의 손가락을 빌려 지수의 구속 영장에 필요한 결정적인 증언서에 지장을 찍게 했다. 박 여사는 흐릿한 정신 속에서도 희주의 손길에 몸을 맡겼다. 그녀에게 이제 희주는 유일한 보호자이자 지수라는 악마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천사였다. 박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희주야, 지수 그냥 감옥 갔니? 걔가 내 돈 다 가져갔다며. 내 어머니. 형님이 어머니 명의를 도용해서 다 써버렸대요. 제가 아버님 유산이라도 지키려고 백방으로 뛰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희주는 박 여사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그녀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그런데 어머니, 형님이 감옥 가기 전에 기자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15년 전 아버님 내연녀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다 불어버리겠다고. 그거 사실이죠? 박 여사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커졌다. 희주는 그 찰나의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다. 박 여사가 평생 숨겨온 가장 어두운 비밀, 구 회장의 내연녀를 실종으로 위장해 처리했던 사건의 전말을 희주는 이미 지수가 넘겼던 잡동사니 서류 속에서 찾아낸 상태였다. 희주는 박 여사의 공포를 즐기며 그녀의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어머니, 제가 그 입 막느라 돈 좀 많이 썼어요. 그래서 어머니 명의로 된 그 과천 땅 제가 팔아서 해결했어요. 잘했죠? 박 여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의 비밀을 쥔 희주는 이제 시어머니가 아니라 주인이었다. 편애의 대상이었던 지수는 감옥으로, 편애의 주체였던 박 여사는 자신의 비밀이라는 감옥에 갇혔다. 그날 오후 지수는 자택 근처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연행되는 지수의 뒤편으로 희주가 탄 고급 세단이 유유히 지나갔다. 희주는 선글라스 너머로 비참하게 끌려가는 지수를 바라보며 우아하게 차를 마셨다. 복수는 이제 화려한 만찬의 후식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다. 평창동 저택은 이제 희주의 제국이 되었다. 그녀는 부엌대기가 쓰던 앞치마를 불태우고 박 여사가 가장 아끼던 명품 코트를 걸친 채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배신의 향연은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은 이 무너진 성체에서 최후의 전리품을 챙겨 떠나는 일뿐이었다. 구치소의 면회실 유리는 차가웠지만
그 너머 지수의 눈에 서린 살기는 뜨겁다 못해 타오르고 있었다. 화려한 갤러리 관장의 위용은 온데간데없고 푸른색 수의를 입은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칼 사이로 희주를 노려보았다. 희주는 평소 박 여사가 지수에게만 사주었던 그 브랜드의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무심하게 앉아 있었다. 이주, 너 내가 여기서 썩을 것 같지? 내가 내 정체를 밝힐 거야. 내가 어머니한테 약 먹이고 내 도장 훔친 거 세상이 다 알게 할 거라고. 지수의 절규에 희주는 단아하게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대답했다. 형님, 사람들은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탐욕에 눈먼 큰며느리가 치매 시어머니를 유린했다고. 형님이 무슨 말을 한들 그게 미친 사람의 헛소리 말고 뭐가 되겠어요. 아 참. 형님 친정 오빠는 어제 파산 선고받고 잠적했다네요. 지수는 유리창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오열했다. 희주는 그 비참한 소음을 뒤로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지수는 더 이상 변수가 아니었다. 진짜 남은 문제는 저택에 홀로 남겨진 이제야 도관계 속에서 서서히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박 여사였다. 저택으로 돌아온 희주는 기묘한 위기감을 느꼈다. 평소라면 약기운에 취해 잠들어 있어야 할 박 여사의 방에 불이 켜져 있었다. 희주가 문을 열자 박 여사는 초점이 흐릿한 눈으로 벽에 걸린 구 회장의 초상화를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발치에는 희주가 매일 아침 건네던 그 특수 영양제 병이 산산조각이 난 채 뒹굴고 있었다. 희주야, 내가 나한테 뭘 먹인 거니? 왜 내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 같지? 왜 지수가 내 돈을 다 가져갔다는 내 말이 자꾸 거짓말처럼 들리는 거야? 박 여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30년 넘게 평창동을 지켜온 안주인의 직관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는 희주가 건넨 약을 몰래 뱉어내며 정신을 가다듬고 있었던 것이다. 희주는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문을 잠갔다. 어머니, 드디어 정신이 좀 드시나 봐요. 다행이네요. 정신이 멀쩡해야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제대로 감상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희주는 품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박 여사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그것은 30년 전 구 회장의 내연녀가 실종되기 직전 안고 있던 갓난아기의 사진이었다. 박 여사의 안색이 순식간에 시체처럼 하얗게 질렸다. 이게 왜 내 손에 너 누구니? 어머니가 처리했다고 믿었던 그 여자 기억나시죠? 산속 깊은 곳에 묻어버리면 끝날 줄 알았겠지만 그 여자는 죽기 직전 아이를 지나가던 사람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증오를 먹고 자라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됐죠. 희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지독한 증오가 서려 있었다. 박 여사는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을 움켜쥐었다. 자신이 그토록 멸시하고 부려먹었던 둘째 며느리가 사실은 자신이 죽이려 했던 여자의 딸이라는 사실. 이것이 희주가 숨겨둔 진짜 복수의 실체였다. 내가 내 아들과 너를 결혼시키게 둔 게 내 손으로 원수의 딸을 들인 거였구나. 아니요, 어머니가 들인 건 원수의 딸이 아니라 이 가문의 종말이에요. 어머니가 지수 형님을 편애할 때마다 저한테 부엌대기라며 모욕을 줄 때마다 저는 웃었어요. 어머니가 아끼는 그 가문과 돈 그리고 자존심까지 제가 가장 잔인하게 짓밟아줄 수 있는 권한을 주시는 거니까요. 희주는 박 여사의 비상금 장부와 부동산 권리증들을 하나씩 꺼내 바닥에 뿌렸다. 이미 모든 명의는 희주가 세운 유령 법인으로 이전된 상태였다. 박 여사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구씨 가문의 명예와 자산은 이제 법적으로 이주라는 이름의 유령에게 귀속되었다. 이제 어머니는 치매 환자로 요양원에 가시게 될 거예요. 거기서 평생 그 여자와 저를 떠올리며 사세요. 지수 형님은 감옥에서 어머니를 원망할 거고 어머니는 여기서 지수를 그리워하겠죠. 그게 제가 드리는 최고의 내리사랑이에요. 박 여사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희주는 차갑게 그녀의 입을 막았다. 이제 평창동의 거대한 성체는 주인을 잃고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밖에서는 박 여사를 모시러 온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은 박 여사가 치매 증상이 악화되어 전문 요양시설로 옮겨진다고 믿을 것이다. 희주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어머니를 잃고 30년을 돌아온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거울 속의 여자는 승리자의 표정이 아니었다.
자신이 증오하던 박 여사와 똑같은 차갑고 비정한 포식자의 눈을 한 낯선 괴물이 서 있을 뿐이었다. 희주는 박 여사가 쓰던 진주 목걸이를 뜯어 바닥에 팽개쳤다. 진주 알들이 흩어지는 소리가 마치 무너지는 가문의 뼈 소리처럼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평창동의 안개는 저택의 높은 담장을 넘어 거실 안까지 스며드는 듯했다. 박 여사가 요양원으로 실려 나간 뒤 거대한 성체의 주인은 이제 오롯이 희주뿐이었다. 그녀는 박 여사가 그토록 집착하던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 위에 서서 가문의 모든 재산을 청산하는 매각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수천억 대의 부동산과 주식은 이미 희주의 해외 계좌로 세탁되어 흘러들어갔고 남은 것은 이 비극의 무대인 저택 그 자체였다. 하지만 희주에게는 아직 처리해야 할 마지막 조각이 남아 있었다. 바로 이 가문의 혈통이자 자신의 남편인 구본승이었다. 그는 지수와 박 여사의 암투 속에서도 무능함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방관자로 살아온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집안을 장악하는 동안에도 그저 어머니가 너를 믿으니 다행이다 하라며 안주했다. 희주는 거실 중앙에 본승을 불러 앉혔다. 그는 평소처럼 위스키 잔을 든 채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불안한 눈초리로 희주를 보았다. 희주야, 어머니는 정말 요양원에서 안 나오시는 거야? 형수는 면회도 안 된다고 하고 이제 우리끼리 이 넓은 집에서 어떻게 살아? 희주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는 서류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던졌다. 그 안에는 박 여사가 평생 숨겨온 가족관계 증명서, 초본과 30년 전 실종된 여인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었다. 본승씨, 당신은 당신 아버지가 왜 그렇게 나를 싫어했는지, 그러면서도 왜 우리 결혼을 막지 못했는지 궁금한 적 없었어? 그리고 당신 어머니가 왜 나를 부엌대기처럼 부리며 증오했는지도. 본승은 서류를 흘러내려가다 손을 떨었다. 서류의 끝에는 희주의 이름과 구회장의 내연녀였던 여인의 이름이 모녀 관계로 붉게 인쇄되어 있었다. 이게 뭐야? 내가 내 아버지의 딸이라고? 그럼 우리가 남매라도 된다는 거야? 아니 본승씨, 당신은 구회장의 친아들이 아니야. 희주의 목소리는 잔인할 정도로 맑았다. 그녀는 박 여사가 30년 전 구 회장의 아이를 갖지 못해 다른 남자의 아이를 들여와 구씨 가문의 후계자로 위장했다는 증거를 내밀었다. 박 여사는 자신의 불륜과 기만을 덮기 위해 구 회장의 진짜 핏줄인 희주의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희주가 시댁에 들어왔을 때 그녀의 얼굴에서 죽은 내연녀의 흔적을 발견하고 미친 듯이 학대했던 것이다. 당신은 이 가문의 가짜 혈통이고 나는 이 가문이 죽이려 했던 진짜 권리자야. 나는 당신과 결혼한 게 아니야. 당신이라는 가짜를 이용해 이 집안의 심장부에 잠입한 거지. 본승은 비명을 지르며 식탁을 엎었다. 위스키 잔이 깨지며 흩어진 술 냄새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그는 자신이 평생 누려온 부와 명예가 모두 타인의 핏줄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다는 사실에 무너져 내렸다. 그럼 내 인생은 뭐야? 내가 믿었던 부모님은, 내 이름은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은 이제 박 여사의 아들도 구 회장의 아들도 아닌 그저 사기극의 소품일 뿐이지. 저택 매각 대금은 이미 내 계좌로 옮겼어. 당신 명의로 된 재산은 단 1원도 없어. 내일 아침이면 이 집엔 압류 딱지가 붙을 거야. 희주는 비틀거리는 본승을 차갑게 외면한 채 서재로 향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언론사 제보 파일을 전송했다. 평창동 구씨 가문 30년에 걸친 혈통 조작과 살인교사 전말. 이 기사가 터지는 순간 감옥에 있는 지수도, 요양원에 갇힌 박 여사도, 그리고 눈앞의 본승도 사회적으로 완전히 소멸될 것이었다. 그날 밤 희주는 텅 빈 저택의 정원에 섰다. 박 여사가 지수에게만 따다 주라던 그 화려한 장미 덤불을 희주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베어버렸다. 낫지를 할 때마다 가시가 손등을 찔렀지만 통증보다 깊은 해방감이 전신을 감쌌다. 새벽 4시 저택에 불이 붙었다. 희주가 거실 커튼에 직접 불을 붙인 것이 아니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본승이 절망 속에서 지른 불이었다. 희주는 멀리서 타오르는 저택을 바라보며 유유히 차에 올라탔다. 평창동의 그 우아한 지옥은
그렇게 불꽃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희주는 백미러로 멀어지는 화염을 보며 입술에 붉은 립스틱을 짙게 발랐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박 여사의 보석도 지수의 명품백도 없었다. 오직 자신만의 이름으로 된 자유와 가문을 무너뜨린 포식자의 서늘한 미소만이 남았다. 평창동 저택이 불길에 휩싸인 지 1년이 지났다. 한때 권세의 상징이었던 그 부지는 이제 잡초만 무성한 폐허가 되어 도심의 흉물로 남았다. 가문의 몰락은 전격적이었고 잔인했다. 혈통 조작과 살인 교사라는 추악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자 구씨 가문의 이름은 명예가 아닌 저주의 대명사가 되었다. 하지만 그 파멸의 중심에 서 있던 설계자 희주의 행방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지방의 한 요양병원 가장 구석진 병동의 창가에는 한 노파가 앉아 있었다. 박 여사였다. 그녀는 이제 평창동 박 여사가 아닌 치매 증상이 악화된 무연고 환자 순자 C로 불렸다. 희주가 빼돌린 재산 덕분에 병원비는 꼬박꼬박 입금되었으나 그것은 자비가 아닌 형벌이었다. 박 여사의 정신은 가끔 지독할 정도로 맑아졌는데 그럴 때마다 그녀를 괴롭히는 것은 배고픔이 아니라 기억이었다. 박 여사는 허공을 향해 숟가락을 휘저으며 중얼거렸다. 지수야, 우리 큰며느리 지수 어디 갔니? 전복 가져와라. 지수 먹여야지. 그러나 그녀의 앞에는 식은 죽 한 그릇조차 놓여 있지 않았다. 희주가 매수한 간병인들은 박 여사가 가장 맑은 정신일 때만 식사를 걸렀다. 그녀가 평생 희주에게 줬던 그 결핍을 똑같이 되돌려주는 방식이었다. 같은 시각 교도소 독방에 갇힌 지수는 거울을 보며 미친 듯이 웃고 있었다. 그녀의 고운 피부는 거칠게 일어났고 우아했던 눈빛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녀는 매일 밤 벽에 손톱으로 그림을 그렸다. 그것은 갤러리에 걸려있던 명화가 아니라 희주의 목을 조르는 기괴한 형상들이었다. 지수는 자신을 이 지옥으로 밀어넣은 시어머니 박 여사와 동서 희주를 번갈아 저주하며 서서히 자아를 잃어갔다.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유산은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지독한 피해의식뿐이었다. 그리고 여기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바닷가의 한 작은 식당. 세련된 단발머리에 안경을 쓴 여자가 창밖의 수평선을 바라보며 혼자 식사를 하고 있었다. 이주, 아니 이제는 전혀 다른 이름을 가진 여인이었다. 그녀의 앞에는 소박하지만 정갈한 1인용 식탁이 차려져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밥을 씹으며 과거의 일요일 저녁을 회상했다. 전복이 가득했던 지수의 접시, 비아냥거리는 박 여사의 목소리, 그리고 뜨거운 불판 앞에서 땀을 흘리던 자신의 모습. 이제 그 식탁은 어디에도 없었다. 희주는 자신이 쟁취한 거액의 자산 중 상당 부분을 익명으로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했다. 그것은 속죄가 아니었다. 박 여사와 구씨 가문이 그토록 사랑했던 돈의 가치를 땅바닥으로 떨어뜨려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 것에 매달려 있었는지 증명하기 위한 마지막 조롱이었다. 식사를 마친 희주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박 여사가 평생 자신을 구박하며 했던 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희주는 라이터를 켜 그 종이들을 하나씩 태우기 시작했다. 불꽃이 종이를 집어삼킬 때마다 그녀의 가슴 속에 응어리졌던 해묵은 증오도 연기가 되어 흩어졌다. 어머니 보셨나요? 당신이 그토록 아꼈던 내리사랑이 이 집안을 어떻게 불태웠는지. 희주는 타버린 재를 바닷바람에 날려보냈다. 복수는 끝났지만 가슴 속엔 승리의 환호 대신 적막한 고요가 자리 잡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원수의 딸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살아남은 자로서 남은 생을 무색취미하게 살아갈 준비를 마쳤다. 식당을 나선 희주가 차에 올라타기 전 휴대폰에 짧은 뉴스 속보가 떴다. 평창동 일가 살인 교사 혐의 박모 씨 요양병원서 숨진 채 발견. 박 여사의 죽음이었다. 사인은 영양실조와 합병증. 평생 최고급 요리만 탐하며 며느리들을 차별하던 여자의 최후치고는 지독하게 현실적인 결말이었다. 희주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슬픔은 없었다. 다만 이제 정말로 자신을 묶어두던 마지막 쇠사슬이 풀렸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시동을 걸고 해안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백미러에 비친 그녀의 얼굴 위로
처음으로 가식 없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다. 가문의 영광과 편애로 점철되었던 평창동의 식탁은 이제 완전히 비워졌다. 그곳엔 더 이상 전복을 탐하는 자도 눈물을 삼키는 자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바람만이 빈자리를 채우고 있을 뿐이었다. 에필로그 남겨진 유언. 수년 뒤 폐허가 된 평창동 저택 부지에 작은 표지석 하나가 세워졌다. 누군가 익명으로 세운 그 돌에는 짧은 문구 하나가 새겨져 있었다. 사랑의 불균형은 반드시 파멸을 부른다. 여기 그 증거가 잠들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문구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갈 길을 재촉했지만 가끔 바람이 불면 그곳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 혹은 고기를 굽는 불꽃 소리가 들린다는 괴담만이 동네를 떠돌았다. 지독했던 고부간의 복수극은 그렇게 전설이 되어 묻혔다.